주거 환경 심리에서 환경인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인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인지에 대해서 앞서 배웠습니다. 환경은 생물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이다.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를 환경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환경인지는 무엇인가, 환경인지 과정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인간의 그 지각을 이제 환경인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인지 과정은 단순한 경험이라기보다 복합적인 경험으로서 감각뿐만 아니라 행동과 조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을 인지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상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요. 이 취득한 것을 가지고 암호화하고 축적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회상을 하죠. 지나온 일들을 회상해서 암호를 해독하는 실제 변화의 연속으로 구성되는 과정 판단에 쓰이는 유용한 정보로 각각 나누기도 하죠. 또한 미적인 면과 경제적인 디자인에 주력하는 것이 어떤 계획하는 사람의 목표가 되더라도요. 만약에 그 미적인 경제적인 디자인에 주력하는 계획자의 목표하고 달리 그 주택을 사용하는 가족들이 이러한 측면들을 가치를 두지 않거나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면 목표자의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어떤 계획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인지의 개인적 차이를 보겠습니다. 환경인지는 개인적인 차이가 상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 개인의 과거 경험과 욕구 또한 어떤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서로 다르게 인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자극에 각각 다른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어린이는 살아온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남자나 여자분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인지가 가능하겠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사람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 비해 여성들은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또 낭만적이기 때문에 같은 외적 자극을 가지고도 받아들이는 거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컴프턴이라는 학자는 이 자극이 각 개인의 적정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적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서 확장자와 축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지, 경험은
실제로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각 개인이나 가족, 유기체는 항상 일정한 투입과 일정한 산출이 된다는 모형으로, 간단한 모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 이 말은요, 똑같은 투입을 하더라도 산출은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획일적인 반응이 아닌 다양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와 환경 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와 행동 반응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문화적인 배경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과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 한 사람의 가치나 신념은 정신적, 행동적 과정으로 그치지만은 않고요. 사물이나 어떤 물리적 환경으로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이나 도시의 형태, 공공건물, 광장, 마을의 구성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가치나 신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건물들을 보면 중세 시대의 그 종교적인 가치관이 건축 양식물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화적인 가치나 신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들이 많아요.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이런 종족들의 문화적 특성에는 각기 다른 문화권 내에서 사람들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해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제 민족들은 주택의 형태도 각각 다른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한옥이라고 하는 주택 형태가 있고요. 일본식 전통주택에는 종이 한 장으로만 이제 벽체를 가름하는 그런 양식이 있죠.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으로 벽체를 가름하면서 조금 무시될 수 있는 법이 소음이죠. 소음.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 소음이죠. 그래서 청각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가 일본 전통주택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벽체가 두꺼운 독일이나 영국식 주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일본식 주택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프라이버시에 대한 상이한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시각적인 프라이버시에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양은 청각적인 프라이버시에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개념들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동서양의 차이점으로 알 수가 있겠죠. 또한 문화와 환경인지를 보게 되면 문화라는 거는 예절, 또 우리가 입는 옷, 의상,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언어들, 그 다음에 종교, 의례, 그 다음 법이나 도덕 등의 어떤 규범과 가치관 이런 것을 포괄하는 게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포괄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뿐더러
물리적인 환경을 대하는 면, 또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 사회적인 조직, 언어, 가족관계, 자녀 양육 등에서도 어, 뚜렷하게 상이함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 공간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공간적 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공간이죠. 주거 환경 심리 중에 개인 공간. 공간적 욕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잡한 지하철을 우리들은 거의 매일 경험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공적인 공간 안에서도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공간 침범을 당하고요. 이러다 보면은 서로에게 의례적인 사과를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 공간을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공적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도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이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하라는 것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최소한의 나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싶어서이겠죠. 그래서 적정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개인 공간의 유지는 인간의 개체성을 느끼는데 필수적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체성을 느끼는데 필수적이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인간 상호 간의 위협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주거환경 심리에서 이제 개인 공간인데 개인 공간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또한 우리가 거품 목욕을 할 때처럼 우리의 신체는 그 거품에 둘러싸여서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항상 유지하면서 생활하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공간을 항상 유지하면서 생활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은 일정하지만 고정된 것은 아니다. 신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 범위도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공간에 관한 기초 이론은 하이데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동물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동물들끼리도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 집단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관찰하다 보니까 동물들끼리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목을 하고요. 이렇게 동물들끼리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정 거리를 개인적 거리다. 이렇게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을 둘러싼 공간 범위는 일정한 규범이 있고요. 이러한 규범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어떤 행동 기제나 도구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에서 사회적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학자 홀은 사회적 공간을 어떤 거리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됐는데 네 가지로 이제 또 분리를 했어요. 네 가지로 분리하면서 거리를 나타냈죠. 첫 번째는 친밀한 공간, 두 번째는 개인 구역, 세 번째는 사회적인 구역,
네 번째는 공적인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홀이 주장한 이 네 가지 구역 공간을 나눈 것을 봤을 때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친밀한 공간은 45cm 이내의 범위에 있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친구나 또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어떤 좀 특별한 관계, 특별히 친하다, 아주 좋아하는 관계에 허용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 구역은 45에서 120cm까지가 되겠고요.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가능한 거리, 그 다음에 상대방 섬세한 부분까지 잘 볼 수가 있고, 정상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구역인데 120에서 360cm 이내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환경이나 여러 명이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의 범위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나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적인 구역이다. 360cm 이상의 거리로 극장, 강의실처럼 이렇게 형식적이고 공적인 관계가 이제 공적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심리의 영역성을 보겠습니다. 하이데거 앞에서 얘기했었죠. 독일의 철학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주장한 영역성이라는 거는 특별한 방법으로 구분을 하고요. 방위되는 지역으로 정의가 된다. 영역성이라는 것은. 또 영역이란 거는 공정된 구역으로 개인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존재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영역이라는 거는. 그래서 영역의 유형을 보자면은 스캇과 레이만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영역은 공공영역, 주거영역, 상호영역, 신체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캇과 레이만의 네 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캇과 레이만이 주장한 네 가지 영역 중에 공공영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공공장소를 얘기하겠죠. 장소에 따라 출입 시간이나 연령 등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주거 영역은 정해진 구성원들이 행동의 상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또 같은 공간 안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영역에 대해서 조절 능력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호작용 영역을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공간보다 가변적이고 사회적인 모임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묵계적인 경계를 유지한다. 네 번째는 신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으로 개인에게 속한 가장 독립적인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역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경계는 주거 영역 내에서의 가족 생활이 본거지가 된다. 경계라는 거는 여기가 내 구역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놓는 게 경계이지요. 그래서 안정감을 보장하는 주요한 기능이 되겠고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장소다. 또한 주거 영역의 안정성은 수면, 또 자녀 양육, 몸치장, 부부 생활하면서 자녀 생산 활동에 어떤 필수적인 게 주거 영역의 안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곳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경계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 규모에 따라 이렇게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인도나 영국이나 북미의 주거 영역을 보자 하면은 인도의 주거 영역은 경계가 높은 담장 밖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계가 높은 담장 밖까지의 경계 영역이다. 인도는 이렇게 문화적 규범을 짓고 있고요. 영국은 주로 담이 낮은데 이제 낮은 울타리 안쪽까지 확대가 되고 북미는 개방된 마당의 속까지 주거 영역이다라고 문화적 규범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 짓고 있는 거죠. 또한 주택의 외관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체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매개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정신적인 총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축한 주택이 개인과 가족이 이를 형성하고 조절하고 방어하는 과정에 적절한 자극을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의 보장, 그 다음에 상호 접촉의 회피 등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하는데요. 알토만은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동양과 서양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청각적인 프라이버시보다 시각적인 프라이버시에 좀 민감한 경향이 있고요. 서양은 청각적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아마 이것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앞서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양인들은 소리에 민감하기도 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왜 층간소음이라던가 공해, 소리, 경적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반면에 동양인들은 시각적인 프라이버시에 좀 민감한 편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확실히 이 청각이냐 시각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은 과밀과 고립을 얘기하겠습니다. 과밀은 원하는 정보보다 사회적 접촉이 많을 때, 과하게 접촉이 많을 때 과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고립은 원하는 정보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적을 때 고립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고립이라는 거는 다른 조직과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 할 때 고립됐다, 고립이 돼 있다, 고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밀은 너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너무 많은 업무량을 우리가 대했을 때 과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보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은 개인 공간, 영역성, 사회적인 행동 조절을 통해 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하는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범주 안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프라이버시를 한번 보시면 종류를 보면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 보이지만 들리지 않는 프라이버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프라이버시, 또한 프라이버시를 성취하기 위해서 조절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프라이버시 통제는 대인 관계의 관리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밀을 한번 볼게요. 개인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는데, 결코 과밀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개인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도피적인 행동이 나오고요.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어떤 의무나 임무 수행 능력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에게 지나친 자극이나 방해를 초래를 해서 비생산적인 에너지 소모를 유발하고요. 피로를 가중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아동의 성장 발달에 적절한 자극의 결핍과 자극은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밀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과밀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지만 어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과밀과 고밀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밀은 객관적인 여건과 주관적인 경험이 들어가는 게 이제 과밀인데, 여기서 과밀은 주관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죠. 개인이 겪었던 거를 바탕으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더 강조할 수가 있는 부분이 과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관련 센서스 자료에서 주로 이용하는 거는 1인당 주거면적, 가구당 주거면적, 방당 사람수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리적 밀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과밀 현상을 규명하라는 연구가 이제 있었는데, 그 물리적 밀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내부 밀도와 외부 밀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밀도는 주거 단위 내에서의 방당 거주인 수, 1인당 주거 면적, 주택당 면적 등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내부 밀도가 되겠고요. 외부 밀도는 보다 넓게 구획된 공간 범위 내에 있는 주거수, 킬로미터당 주거수 등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밀도는 내부와 외부 밀도로 구분 지어질 수 있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고밀도 상태를 이제 과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밀의 아까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과밀은. 그래서 과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밀도는 물리적 개념으로 주어진 과밀이다. 그러니까 밀도는 물리적인 밀도다. 물리적인 개념으로 주어진 과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과밀의 한 종류로 인간의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개인이 지각한 공간 욕구가 이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을 때 과밀이다. 또한 특정 공간 내에서 사회적 관계가 원하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주관적인 경험이 과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과밀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밀도 수준은 가구들의 주거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유용하다. 그래서 그 객관적 지표로 쓰는 건 구체적 지표는요, 방당 사람수, 1인당 주거면적, 주택당 가구수, 가구당 시설 수준 등이 있고요. 이런 주거 과밀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사회 병리를 유발하고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했죠. 과밀은. 공격적 행동과 도피적 행동 유발하고요. 가족관계하고 가정관리 행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